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파업 철회로 마무리된 화물연대 사태에서 동력을 얻은 듯 노동개혁에 아주 강하게 시동을 걸었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면서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동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거라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거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요,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과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죠.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로 운행이 지연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상행선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하고 논의한 끝에 전장현 시위로 이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하면 무정차 통과하겠다 이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었죠. 오늘 처음으로 실제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오늘 오전 전장현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면서 사다리를 열차 차량 안으로 반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공사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전장현 회원들이 열차 출입문 중간에 휠체어를 세우면서 저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7분 정도 지연되면서 공사 측은 오전 8시 50분쯤 삼각지역으로 들어온 열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모습과 이어진 전장현 기자회견 모습 보겠습니다.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기본권도 무시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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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교통공사 측은 열차 지연이 발생해 이 환승도로에 사람이 많아지는 등 승객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무정차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사 측은 시민들에게 역내 방송과 지하철 어플 등을 통해 무정차 통과를 알리고 대체 교통편 이용을 안내했습니다. 무정차 통과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 반응이 어땠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인터넷 여론을 좀 보면요. 많은 누리꾼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의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시민이 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더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일부는 현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하는 방식이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면서 지각하는 일이 오히려 더 잦아질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무정차 통과에 따른 시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이 4호선 신용산역 그리고 쑥대 입구역, 그러니까 삼각 지역의 이제 인근 역들이죠. 거기로 오가는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동개혁에 이제 본격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서 국민연금 그리고 교육개혁까지 함께 묶어서 이른바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제 노동과 연금, 교육 3대 이슈를 중심으로 각종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지난 9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밑그림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교육개혁 역시 교육부가 최근 조직 개편 계획을 내놓으면서 외형 갖추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정부는 3대 개혁 과제와 함께 건강보험 등 다른 분야로도 개혁 의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직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제 과잉 의료 행위가 많고 이것이 건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병원은 진료를 할수록 돈을 벌고 환자들은 보험료를 낼 만큼 최대한 혜택을 받으려는 이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요.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과잉 의료 행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2020년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14.7회였고요. 초음파와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비는 2018년 대비 10배로 늘었습니다. 또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내국인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입국 당일부터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피부양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서 건보 재정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고요. 당장 보험료율 인상이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쓴 진료비 총액이 건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017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겁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 등에 따르면 건보 재정 역시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6년 뒤인 2028년에는 고갈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난 5년간 직장인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돼 왔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급 대비 건보료 비중이 7%를 넘어서고요. 재정이 바닥나는 2027년경에는 법정 상한액인 8%대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은 2.7%로서 그전 5년간의 증가율 1.1%보다 2배 반이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험료 수입 확충과 정부 지원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져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가요? 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 강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자기공명 영상 MRI와 이 초음파 검사비를 의사소견서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경증과 중증을 구별해서 보장성을 늘려나가는 등의 건보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 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와 조세 재정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며 이런 부분들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바뀌었습니다. 5년 내에 민주당이 경제정책, 조세재정정책 모두 실패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2.5배 인상 모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낮추고 검투세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교육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 그죠? 그리고 노동개혁, 이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런 뭐 공약을 넘어서서 정치적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그 발전을 지금 가로막는 참 그 큰 장애물이고 또 아무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였거든요. 본래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정치는 왜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모습을 되찾았다고 봐요. 평생 정치를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오히려 그 강력하게 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이고. 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정부 정책에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하면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천명한 것에 대해 얼빠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합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간을 다 태우는 짓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는 전임 정부 정책 중에 하나, 바로 탈원전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 행사에 축사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 내일은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여기에서 일련의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동료 확보에 나설 그런 계획인데요. 회의 모습이 저희 TV조선을 비롯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될 그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후에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통해서 앞서 전해드린 이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 국민에게 직접 개혁 추진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내일 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하는데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저희 TV조선도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요. 감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나왔던 집값 통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을 또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중 일부가 왜곡된 정황을 포착했고요. 감사 기간을 7주 연장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원 소속 조사원들이 시가를 직접 조사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가 집계됐는데요. 조사원 확인 가격과 실제 입력 수치가 달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JTBC 보도에 따르면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와 부동산원 등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통계 조작에 관여한 그런 직원에 대한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도 포착이 된 걸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관련해 감사원은 인사특혜에 대한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되짚어보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정부가 밝힌 집값 통계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시장에서의 집값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논란이 아주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임대차 3법까지 시행했던 지난 2020년 7월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 통계를 들면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그동안 서울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부터 늘 이야기를. 네, 하지만 들으신 대로 당시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같은 기간 KB 부동산 통계의 서울 아파트 값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약 52%가량 올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과 이걸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건 그렇게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 정책,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치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그렇게 통계가 말을 복잡하게 하실 거 없고요. 당시 경실련에서조차도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근거 없는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발언 2020년 11월에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세의 문제는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그것이 매물이 부족해서 발생했는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21년, 22년에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얘는 절대적인 공기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을 중심으로 이제 되돌리기 이런 시도를 통해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내일 이제 관련 회의 생중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그리고 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정치 보복성 정책 뒤집기다. 그리고 이른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갖다가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전 정부 진보이건 보수이건 상관없이 국민 여론 또는 표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렇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치를 해야 되죠. 근데 최근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치 없다라고 하는 그건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혁이라고 하는 수단을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가짜뉴스를 하면 안 되십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조 원을 퍼부었다고 얘기하는데 입법 내용으로 5년 동안 퍼부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윤 대통령이 돈을 넣어 이런 게 아니라 입법 내용에 재정을 지원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 노령화 때문에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4년 사이에 65세 이상 진료비가 13조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과잉 진료 얘기하는데요. 전체 진료비가 100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실제적으로 과잉 진료비는 얼마 되지 않은 양들이에요. 전 그래서 진짜 개혁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개혁의 내용들을 가지고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와 함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협치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근데 왜 이걸 갖다 계속 그런 어떤 전 정부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시는가? 저는 이건 매우 문제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정부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부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나오게 되는 교육 그리고 연금 그리고 이 노동개혁에 관련된 많은 일들은 전임 정부를 비롯한 그 어떤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개혁에는 항시 저항이 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들을 이겨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전임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에서 보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불법들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에 대한 조정들을 이뤄나가기 시작하게 보면 결국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런 애들이 많을 텐데요. 민주당이 과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원칙적인 대응에 같이 협력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면 원칙에 따라서 국민적 여론을 얻고 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윤석열 정부가 힘을 싣게 된다라는 지점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난 정부에도 개혁 과제들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만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이른바 편가르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이념적 정치적인 개혁 수사들을 꺼냈을 뿐 정작 국가의 중요한 개혁 아젠다는 제대로 나오지가 못했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혁 어젠다에 힘을 싣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들이 연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